이 영상에는 문학동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 5권을 리뷰하고 추천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책하울과 언박싱을 연달아 몇 번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책들을 위주로 부지런히 읽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이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도이자 신선한 충격이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조지 손더스 작가의 페스토럴리아,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조지 손더스 작가는 바르도의 링컨이라는 작품으로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고 현존하는 영어권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라는 타이틀을 지닌 분이에요. 1996년에 첫 단편집을 출간했는데 이 페스토럴리아가 2000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것을 생각하면 작가의 비교적 초기작을 모은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은 현재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자의 유일한 단편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총 6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각각의 단편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표제작이기도 한 페스토럴리아는 어느 한 기이한 테마파크에서 선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굴욕적인 모습을 관람객에게 전시하며 모욕을 당하는 것, 고용주로부터 염소 같은 식량을 배급받아 하루하루 배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해고될까 두려워하며 몸을 사리는 것이 이 남자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요. 이렇게 남자는 같은 구역의 제닛이라는 동료와 부대끼며 권태로우면서도 동시에 위태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윙키는 광신도이자 골칫거리인 여동생 윙키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하는 닐이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어느 궤변론자가 진행하는 강연에 참석하는 이야기이고요. 시오크는 생계를 위해 스트리퍼 일을 하는 인물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퍼포의 끝은 자신을 못살게 구는 이웃과 엄마의 애인에게 복수를 하는 상상을 하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이고요. 이발사의 불행은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며 망상에 빠져 살던 어느 이발사가 데이트를 앞두게 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폭포는 자격지심과 자기만의 삶에 빠져 살던 두 인물 모스와 커밍스가 카누를 타고 폭포를 향해 가는 두 소녀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매운맛 5단계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매운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방금 각 단편의 내용을 간단히만 들어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뒤틀리고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들의 삶에는 도통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도무지 나에게 협조해주지 않는 가족들, 나이 들어가는 나의 몸, 낮은 자존감과 폐쇄적인 삶 등등 소설은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신랄하고 풍자적인 어조로 그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기의 내면에 갇힌 자의 중얼거림 혹은 비꿈처럼 들리는 이 목소리가 너무나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은 그 안에 이 사회가 개인을 부리며 작동하는 방식 혹은 삶의 불행이 닥쳤을 때 무력한 개인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예리하게 포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표제작인 페스토럴리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에서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며 선사시대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에게 고용주는 식량 배급과 일자리를 인질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데요.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테마파크와 동굴에서 살아가는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연기라는 그 겉껍질을 벗겨내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그것은 이 책을 읽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뒤에 있는 소개 문구처럼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제멋대로 선을 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은 잔인할 정도로 곧바로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은 시오크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스트리퍼와 도무지 애정할 수 없는 그의 가족들, 평생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이모가 등장하는 이 작품 속 현실은 외면하고 싶을 만큼 고단해요. 게다가 그로테스크한 환상적인 설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는 독자라면 진심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흔히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 즉 혀가 느끼는 아픔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혀가 아프고 뜨겁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매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책 역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여리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콕콕 찌르고 있고
그것이 묘한 위로를 전하는데요. 조지 손더스 작가가 그리는 이 세계는 거칠지만 솔직하고 과감하지만 또 예리하고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전하는 작품들입니다. 사탕 발린 위로와 공허한 힐링에 지치신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요. 더불어 번역 역시 너무나 맛깔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부에서 느껴지는 그 낯설만 넘긴다면 어느새 이 세계 한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책으로 이 페스토럴리아를 추천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한국 작가의 책인데요. 오랫동안 제 책장에 꽂혀 있다가 드디어 읽게 된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물의모사,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그간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꾸준히 따라 읽어왔고 작가님의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사랑의 힘, 비록 완전함에 다다를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히 작가님의 소설 하면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 또 그런 분위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 물의모사는 굉장히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 책의 가장 주인공이 되는 인물은 유한입니다. 무용수인 유한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의족을 착용한 채 계속 춤을 추는 인물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유한을 마치 희망의 아이콘,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존재로 추앙하지만 정작 유한은 끊임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은 어느 날 물의모사라는 곳으로 투어를 떠나는데요. 이곳은 화재와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로 유령 도시가 된 지역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이곳으로 돌아온 귀환자라는 존재 때문에 소문이 무성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유한을 비롯해서 관광학 전공 대학원생, 다크 투어리스트, 기자, 여행 유튜버, 그리고 의문의 어떤 남자 이렇게 구성된 여행객들은 물의모사의 첫 방문객이 되기 위해 떠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말하자면 SF 호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예전에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읽어도 여전히 충격적이고 오싹한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물론 물의모사의 주민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것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 그것이 은근하게 휘두르는 폭력의 힘이었습니다. 재난을 겪지 않은 외부, 타국에서 물의모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리를 잃은 유한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이 이 소설 안에서 그 맥락이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재난지역의 참상 혹은 누군가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의 자극적인 이미지나 혹은 극적인 서사로서 소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재난을 겪은 물의모사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여행 상품으로 꾸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유한에게 시련을 극복한 어떤 투사의 이미지 혹은 그럼에도 생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처럼 결말을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물의모사의 귀환자들이 그리고 물의모사라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과 무의식적인 요구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SF, 호러, 디스토피아 하면은 평범한 일상의 범죄에서 벗어난 비일상에서의 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이 소설에서 그리는 시선은 바로 지금 당장의 일이거든요.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읽어왔지만 이렇게 SF와 호러 장르가 결합한 작품은 처음 읽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식이 이 책 안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경장편 분량이다 보니까 단편보다 이 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밤에 읽었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 읽었는데 정말 자기 전에 읽기에 참 어울리는 소설이었다. 작가님의 또 다른 호러 작품 같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또 스토리와 분위기를 확 바꿔서 바로 이 책입니다. 송경화 작가의 민트돔 아래에서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이고요. 송가을 정치부 가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이전에 제가 책하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책은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라는 책의 후속작입니다. 그 책은 예전에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저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고도일보 송가을 기자가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후속작인 이 책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거고, 이 책은 송가을 기자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정치부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취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작을 읽지 않았더라도 이 책을 읽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부와 국회는 문법도, 취재를 하는 방법도 사회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펜과 마이크가 누구를 향해야 하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국회에서 송가을 기자는 점차 적응을 해가면서 특종을 하나둘 터뜨리기도 하고 인사청문회와 당대표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송경화 작가님이 실제로 신문사에서 취재기자로 일을 하시고 또 몇 년간 국회를 출입하면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그것을 그리는 문체도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페이지 터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감상을 제가 짧게 쓴 바 있지만 전작인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도 굉장히 스피디한 소설이라고 느꼈는데 이 민트돔 아래에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느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가지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반발로 또 다른 일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끊임없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소설에서 국회를 욕망의 용광로,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전력 질주를 하는 곳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라는 말이 딱 맞을 공간이고 또 그런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허구의 인물들이고 허구의 사건들이지만 작가님께서 실제로 국회 출입 기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쓰신 거라면 이런 일들이 실제 국회에서의 매일매일 일하는 것일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뉴스는 누군가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몇 단계 걸러진 채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그 내부의 일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힘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이 끌어넘치는 용광로임에도 그곳에 담기지 못하는 목소리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소설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어떻게 외면되고 묵살되는지도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 송가을과 같은 기자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잘 살아남고 또 잘 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송가을 기자가 이제 막 정치부에 들어가서 막내 기자로서 좌충우돌 부딪히는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자신의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그리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든 독자분들께 이 책은 유쾌하고 든든한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작에서는 사회부, 이 책에서는 정치부였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책이 세 번째 작품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암시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좀 느꼈는데 송가을 기자가 앞으로 어디서 어떤 취재 업무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 또 세 번째 책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이라서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다시 한번 내용과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서 바로 이 책입니다. 지넷 윈터슨 작가의 프랭키스슈타인, 출판사는 민음사이고요. 이 책은 앞서 소개한 책들과는 형식과 문체부터가 사뭇 다른 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작품은 크게 두 갈래의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800년대 메리 셸리가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 묵게 된 그 저택에서 어떻게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한 후 메리는 소설 속 등장인물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현실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이야기 흐름은 21세기 현재 라이 셸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의학 박사인 라이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의 몸으로 스스로를 바꾼 트랜스젠더이기도 한데요. 라이는 AI 개발자 빅터 스타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라이와 빅터의 곁에는 과거 메리 셸리의 곁에 친구인 바이런과 의붓동생 클레어, 주치의 폴리도리가 있었던 것처럼 섹스봇 제작자 론, 기독교 광신자 클레어, 기자 폴리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앞서 소개한 작품들이 기승전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비교적 뚜렷한 줄거리를 지녔다면 이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들의 대화와 사유로 구성된 소설이거든요. 1800년대 메리가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인간의 영혼과 육체,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듯 현재의 라인은 빅터와 론, 클레어, 폴리와 함께 AI와 인간의 몸,
물질적인 삶, 성과 정체성, 인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입니다. 각 인물들이 강한 개성과 또 뚜렷한 신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는데요.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이 직접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고 또 행했던 것처럼 현재의 빅터 스타인 역시 AI와 마인드 업로딩, 이것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AI와 마인드 업로딩은 지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미래를 열 것이고 그 시점이 되면 현재 인간이 지닌 육체가 불필요해질 것이다. 즉 AI와 마인드 업로딩 같은 기술은 우리의 정신과 삶을 육체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인물인 거죠. 하지만 트랜스젠더인 라이 셸리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성과 육체를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스스로가 긍정할 수 있도록 바꾼 인물이고 빅터와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빅터가 말하는 AI와 마인드 업로딩 같은 기술이 과연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계급격차 등등 이 모든 것을 해결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요. 사실 이 소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사유의 흐름을 제가 완벽하게 따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소하게는 인물들의 대사에 큰 따옴표가 따로 붙어있지 않아서 이 대사를 지금 누가 말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AI와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성, 정체성, 삶과 죽음까지 모두 아우르는 소설이고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사이보그 이런 철학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줄거리가 독특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결코 만만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사실 많이 헤매기도 했고 또 어렵기도 했는데 그래도 챗 GPT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보그와 포스트 휴먼에 관한 책을 저도 몇 권 가지고 있고 또 공부 때문에 발췌독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고 이 책을 다시 펼친다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독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흔히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의 오만함을 경고하는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작품 자체가 그 지점을 훨씬 뛰어넘는 다층적인 작품이고 이 프랭키스슈타인 역시 그것보다 몇 단계 더 진전된 논의를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저의 짧은 식견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넷 윈터슨 작가의 예술과 거짓말이라는 책도 제가 아시다시피 사뒀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도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꼭 필요한 어떤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또 확 바꿔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현석 작가의 덕다이브,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사실 이 책은 여름에 읽으려고 아껴뒀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서핑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고 또 책 표지도 너무나 청량하고 여름해서 그렇게 아껴뒀었는데 이제 슬슬 날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읽고 싶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태경이라는 여성입니다. 태경은 발리의 어느 한인 서핑 캠프에서 일하는 서핑 코치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 그리고 병원의 검진센터 데스크에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갔던 태경에게 서핑은 삶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고 태경은 비로소 발리의 서핑 캠프에서 이곳이라면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프에 민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어느 인플루언서가 수강생으로 오게 되는데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장도 못마땅하고 어쩐지 놀며 배우며 하는 듯한 민다의 태도도 영 못마땅하던 그때 민다가 태경에게 아는 척을 해오고 태경은 그가 검진센터에서 일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간호사 다영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다영은 선배 간호사로부터 혹독한 태움을 당하던 피해자였는데요. 태경은 다영이 당하는 일을 곁에서 보면서도 자신 역시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나서지 못했고 그때의 기억은 태경의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습니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다영으로 인해 태경은 자꾸만 그때의 일을 복기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발리에서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0년 초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그때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일 줄 미처 모르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님의 다른 세계에서도 라는 작품집을 너무나 좋게 읽었고
그래서 작가님의 책은 그냥 다 사서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작이 출간되자마자 이제 책 소개를 끝까지 다 안 읽어보고 그냥 샀던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도에서는 이제 의료 현장이나 의사, 환자,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책은 서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굉장히 색다른 내용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도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간호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가리키는 태움을 그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병원에서 있었던 태움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만 더 확장해 본다면 악순환인 직장 내 괴롭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자기 착취, 번아웃 등 지금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야겠죠.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깎아내고 소모함으로써 그야말로 몸과 정신을 불태울 것을 각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하고 또 비정상적인 노동 환경을 만드는지 이 소설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발리로 서핑을 하러 간다라는 말만 들으면 현실에서 벗어나서 힐링을 하러 가는 장면을 떠올리기가 쉽죠. 하지만 이런 사회의 요구가 뻗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한국의 병원이든 발리의 서핑 캠프이든 우리는 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태경은 분명 서핑 캠프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절박함과 불안, 절망에 휩싸이는데요. 소설의 제목인 덕다이브는 타지 못할 파도를 피하기 위해 수면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겨진 암초나 혹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 등 여러 변수와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바다를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파도를 타야 할까? 어떻게 파도를 타야 내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타인을 해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서핑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과연 태경과 다영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게 되기도 했고요.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현대의 모든 독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파도를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소설 5권이었는데요. 각자 내용과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책들이었죠. 책을 소개하는 입장으로서 이럴 때 특히 희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개성적인 작품들을 한데 모았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은 그렇습니다. 욕심으로는 이번에 소설 추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에세이 추천, 논픽션 추천 이런 식으로 장르를 특정 지어서 근데 또 세부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각각의 책들을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에세이 장르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언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뿌듯한 거는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다는 사실이겠죠. 장르 상관없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문학동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